네, 올해 마지막 시험 지방직 7급 시험 치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자,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번에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신 분들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합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심리적으로 나 어떻게 이러고 있다고 내년에 합격하는 게 아니니까 심리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합격하고 싶으면 내 문제점을 이번 시험으로 찾고 도출된 문제점을 앞으로 반복해서 채워가시면 됩니다. 우리 수험 생활은 정말 심플해야 돼요. 내가 합격하고 싶다고 해서 붙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이 요구하는 실력을 갖춰야 붙습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접근하시고 내가 시험이 요구하는 실력에서 모자랐어. 이거 그럼 나 어떻게 큰일 났다. 그런 심리적인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채워야 되겠다. 채워서 다음에 합격해야 되겠다. 이렇게 심플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으니까 공부 시간도 더 많이 늘어나고 더 빨리 합격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채우면 되는 것인데 나 어떻게 큰일 났다 불안한 마음에 우왕좌왕하고 또 조급해하고 어떻게 나 한 살 더 먹는 것인가 1년 어떻게 버티지 이러면은 될 것도 안 돼요. 능력은 충분한데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공부 시간이 줄어들고 될 것도 안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냉정하게 이번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점을 찾고 이제 보충하기 위한 시간으로 이번 해설 강의를 삼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문제 어떻게 출제됐는지 총평을 좀 이 비율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기출문제 이렇게 달아놓는 이 분류는 모든 기출문제 말고 제가 단원별 기출문제집 기출에 강한 행정학에 추려놓은 2000문제도 안 되는 기출문제에서 그것만으로 풀 수 있는 비율 이게 7급 평균적으로 한 78% 정도 된다. 약 80점, 거의 80점어치는 기출문제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풀리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생소한 문제로 분류하는 것은 주제는 배우는 주제야. 그런데 너무 지엽적인 게 섞여 있어가지고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제만으로는 완벽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100점 방지는 이건 그냥 행정학 10년을 공부하든 20년을 공부하든 듣도 보도 못한 거. 자, 일부러 100점을 방지하기 위해 너무 많은 학생들이 100점을 맞으면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개똥 같은 거 여기저기서 막 긁어와가지고 냅니다. 근데 행정학 범위는 무한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대비 불가능한 거. 이걸 대비하면 점수가 떨어집니다. 왜? 범위는 무한정하니까 그걸 다 찾아다녀도 다 찾아다니라 시간도 날리고 찾아다녀도 자기가 공부한 건 안 나와요. 무한정하다니까 무한정. 일부러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날리고 공부한 건 안 나오고 그 시간에 매번 나오는 중요한 걸 반복하지 못했죠? 중요한 거 맨날 나오는 거에서 틀려버리고 이건 대비하면은 점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매번 요거 기본 점수를 획득하고 요걸 바탕으로 생소한 문제 정답률을 올려갈 수 있다. 80점 플러스 알파. 그래서 여기 다 틀리는 분들 없습니다. 플러스 알파에서 7급 같은 경우에는 85, 90점 이렇게 맞아주면 평균적으로 맞아주면 합격 커트라인 훨씬 넘죠. 합격 커트라인 우리 95점짜리 시험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합격 커트라인 아주 넉넉하게 넘으면서 합격할 수 있다. 근데 이 기본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기본 점수 여기서부터 틀려버리면 시작 점수가 낮고 이거 아무리 찍어서 맞춰봤자고 그다음에 이게 안 돼 있는 분들은 이쪽도 많이 틀립니다. 여기는 기출문제에 있는 걸 소거하면서 또 패턴상으로 골라내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게 잘 돼 있는 분들은 여기도 정답률이 올라가요. 이렇게 매번 강조를 드리는데 이번 시험 어땠을까요? 무려 18문제가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제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었고요. 생소한 문제 우리가 배우긴 했는데 지엽적인 게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기출문제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게 2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어떤 시험에서는 그래도 해결 가능하게 나오는데 자, 내용을 몰라도 해결 가능하게 나오는데 이번 2문제는 현실적으로 정답을 딱 고르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소거 2개 소거는 가능한데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이걸 이제 틀렸다라고 해봅시다. 이제 20개 됐으니까 여긴 없겠죠. 자, 이거 2개 틀렸다라고 해봅시다. 이거 다 맞으면 90점이거든요. 90점 맞았으면 합격하는데 차고도 넘치는 행정학에서 아주 고득점을 한 거예요. 아주 잘 본 겁니다. 이미 제 카페에도 선생님 저 지방직 7급 90점 맞았어요. 제가 국가직에서는 조금 부족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 보충했더니 확 올라가지고 90점 맞았어요. 이런 후기들도 있고 벌써 이제 자랑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매우 적절한 점수입니다. 오히려 찍어서 95 이렇게 맞았을 수는 있겠지만 95, 100점을 맞겠다라고 준비하면 여기서 틀려버립니다. 점수가 떨어집니다. 다 찾아보면 안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어려운 문제 있었어요. 좀 응용력이 필요한 문제 있었어요. 개인차가 있고 절대적으로 잡을 수는 없겠지만 한 3문제 정도, 개인적으로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문제 정도, 거기서 이제 변별력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잘 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했는데 좀 반복 훈련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3문제에서 대처가 좀 안 됐을 것이고, 좀 단순화시키면 3문제 다 틀리고, 이거 틀리고 3문제 다 틀리면 75점이죠. 75점. 그리고 그 안에서 반복 훈련이 충분히 되신 분들은 90점, 75점에서 90점 사이 이 변별력이 갈리는, 이게 열심히 공부하고 제대로 공부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더 많은 정성을 쏟고 더 많이 반복 훈련한 분들이 점수가 높게 나온 시험에 잘 낸 거 아닙니까? 변별력 있는 시험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75, 90점이 갈리는, 그래서 이 정도 점수 때는 당연히 문제 없고요. 문제 없고 90점에 가까울수록 잘 본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75점도 안 된다, 이거 틀릴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그 응용력을 요구하는 변별력 있는 3문제 틀리고 더 틀렸다는 소리거든요. 심지어 여기서 찍어서 맞았는데 더 많이 틀렸다. 그럼 더 큰 문제가 있겠죠. 그분들은 7급 만을 위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매번 행정학은 9급이든 7급이든 맨날 똑같이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제가 단원별 기출문제집, 기출에 관한 행정학에 넣어놨죠. 그걸 일단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여기서 기본 점수를 획득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그분들은 7급만을 위한 그런 부분을 준비하면 안 되고, 만약에 여기서 좀 응용이 필요했던 3문제 외에는 다 맞았고 그 3문제에서 조금 대처를 못했다, 이런 분들은 7급에서 나오는 9급과 차별화하기 위한 조금 더 고난이도 문제, 이런 부분을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통해서 연습도 하고 또 반복해서 기출문제 패턴으로 풀기도 하고 그런 연습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7급 만을 위한 플러스 알파는 제가 마지막에 다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잘 보시고 예시를 보면서 마지막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실질적인 만점은 100점 방지용이 없었기 때문에 100점이라고 잡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85, 90을 맞았다. 이거 다 틀렸어도 85, 90을 맞았다. 매우 잘했고요. 그 다음에 70점 이하. 자, 이것도 틀리고 여기서 3문제 더 틀리고 그 더 쉬운 문제 또 틀렸다. 그러면은 기출문제집 반복하러 가는 겁니다. 자, 분발 대상은 기출문제 해독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3문제가 어떤 문제들이었고, 요건 또 나름대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제 문제를 좀 이따가 계속 제가 분석을 해드릴 것인데, 자,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일단 2문제, 3문제 뺀 15문제 제가 일일이 기출에 강한 행정학 문제랑 다 비교해 드릴 거예요. 이만큼 똑같이 나왔다, 이거 못 맞추면 절대 안 된다. 거기서 자, 75점 이하이신 분들은 뼈저리게 기출문제를 먼저 해야 되겠구나 느껴주시고 공부방향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3문제도 약간의 응용이에요. 우리 객관식 행정학에서 어마어마한 창의성을 요구하는 응용 안 나옵니다. 기출문제에 있는 거 소거해서 풀거나, 가장 틀린 거, 가장 옳은 거 고르거나, 그러니까 한 번에 정답을 못 고르면 소거하거나 비교해서 풀거나, 요 정도의 응용입니다. 그거 이제 기출문제 바탕으로 어떻게 응용하는지, 이제 75점 이상을 맞으신 분들은 그 부분 집중해 주시면 되겠고, 90점 맞으신 분들은 이 강의 안 듣고 있겠죠. 자, 가봅시다. 일단 그 파트별 문제 분포는 특별한 게 없고요. 조직이론이 좀 덜 나왔네요.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고, 자, 1번부터 가보시면 탈신공공관리. 우리 강의 시간에도 수도 없이 탈신공공관리에서는 신공공관리론 내용이 틀리게 나온다. 자, 신공관리론을 보완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신공관리론 특징들 쭉 비교하는 표가 있죠. 그래서 신공관리론 내용 땡, 탈관료제 모형에 기반을 두는 경쟁과 분권화 강조, 이거 신공관리론인데 이렇게 강의 시간에도 배우고 기출문제집에도 많죠. 근데 강의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기출문제로 제가 다 근거를 보여드릴 것인데, 자, 한번 예전 기출문제를 봅시다. 지금 이번에 7급 보신 분들은 작년부터 공부하셨을 테니까 작년 기출문제 기준입니다. 144번 관련 틀린 선지에, 자, 탈신공관리에 재집권화와 재규제 축소가 땡인 문제예요. 재집권화, 재규제를 강조한다, 축소가 아니라 확대한다, 이런 문제예요. 재집권화, 집권화를 확대합니다. 집권화. 신공관리로는 너무 지나치게 분권화 시켰기 때문에 재집권화 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신공관리론과 비교되는 탈신공관리론의 내용이죠. 요걸 보신 분들은 분과나 땡인데 이렇게 풀었던 문제. 자, 일부러 여러분들 뭐 내용 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일부러 일일이 다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래야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구나, 뭐가 우선순위가 높구나,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구나 그걸 알 수 있겠죠. 자, 나머지도 설명을 드리면 이제 탈신공관리론은 신공관리가 이쪽이라면 거기서 좀 전통적 관료제 쪽으로 좀 돌아가자. 완전히 돌아가자는 아니고 신공관리론을 보완하기 위해 전통적 관료제 쪽으로 조금 돌아가자예요. 특징들이 다 뭐다? 전통적 관료제 쪽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재집권화, 재규제도 마찬가지고 여기 구조적 통합, 밑에 통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신공관리론이 너무 쪼개놨으니까 좀 정부를 통합해서 정부의 힘을 회복하자. 좀 뭔가 사이즈가 있어야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구조적 통합, 통정부. 그리고 분절화가 축소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정부가 커졌으니까, 통합했으니까 분절화는 축소, 반대말, 같은 말이 뿌리고, 그 다음에 정부의 힘을 바탕으로 조정을 증대시킵니다. 그리고 신공관리론은 자율성 부여하고 성과로만 책임지도록 했죠. 근데 이거는 관료들이 돈 벌고 싶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돈 벌고 싶으면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라,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럼 공적인 책임성이 아니죠. 성과를 통한 책임은 공공책임성,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아닙니다. 자기 돈 벌고 싶으니까 성과를 내라, 이런 방식이죠. 공공책임성을 더 중시한다. 혹은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중시한다 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도 다 기출문제집에 있습니다. 통치 역량 강화를 위해 구조적 통합, 분절하는 축소, 중앙의 정부, 정치, 행정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뭐 옳은 선지, 틀린 선지는 고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관련 틀린 선지, 기출문제집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144번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관련 틀린 선지는 이 144번과 출제 포인트가 같은데 다른 모양으로 한 번 더 연습하라고 넣어놓는 기능이죠. 혹시 이제 제 기출문제집 안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를 겉모습이 다른, 그러니까 좀 더 응용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겉모습이 다른 것들로 연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걸 한 번 더. 당연히 틀린 부분 다 그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걸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이걸 빼먹을 뻔했네. 자, 쌍둥이 모의고사는 뭐냐면은 이게 모의고사 홍보이자 자랑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방식이에요. 방식 때문에 제가 항상 띄워드리는데, 쌍둥이 모의고사 방식이 기출문제, 최신 기출문제 160문제를 일일이 변형한 모의고사 160문제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왼쪽에 모의고사 오른쪽에 두고 변형 문제를 같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려요. 왜냐? 결국 이제 기출문제다. 쌍둥이 모의고사 기출문제 바로 비교하면서 볼 수 있게 만든 모의고사다. 기출문제를 봐야 이런 것들 걸린다. 자, 여기도 재규제와 재집권화는 신공관리론이 아니라 탈신공관리론이다. 이런 거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게 제가 잘냈다가 아니라 기출문제 방식상 이것과 관련된 게 기출문제 있었어요. 거기도 탈신공관리론은 재집권화를 추구한다, 그런 게 있었고 제가 틀린 선지로 바꾼 거죠. 이렇게 기출문제를 한 번 더 좀 새로운 형태로 같은 출제 포인트인데 겉모습만 다르게 바꿔서 연습할 수 있는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해설 강의마다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에 강한 행정학 단원별 기출문제집으로 기본 실력을 만들고요. 그건 어떤 시험이든지 9급이든 7급이든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어떤 시험이든지 매번 반복되는 거. 또 그 안에서는 중요도 A, B, C로만 나누면 됩니다. 그렇게 매번 반복되는 거 실력을 만들고, 마무리는 이 쌍둥이 모의고사가 최신 8개년도 기출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국가직 9급 따로, 지방직 9급 따로, 국가직 7급 따로, 지방직 7급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직 7급 쌍둥이 모의고사는 지방직 7급 8개년도 기출문제 160문제, 모의고사 160문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원별 기출문제집으로 실력을 만든 다음에 마무리로 자기 직렬의 기출문제, 최신 문제를 볼 때 이걸 활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무리로 자기 직렬의 문제, 최신 문제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변형한 모의고사로 연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방식 때문에 띄워드리는 겁니다. 기출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 2번 보시면 파생적 외부효과 선생님 사례 문제로 나오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자, 바로 보여드릴 겁니다.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 투기 과열지구 지정이라는 정책은 과열된 주택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한 것이죠. 근데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나타났네요. 오히려 주택 가격은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나타난다. 파생적 외부 효과. 사례 문제 너무 어려워요. 이 파생적 외부 효과는 매번 사례 문제로 나왔었어요. 자, 이 문제 보신 분들은 왜 이렇게 똑같지? 자, 역시 또 부동산 정책이요. 내용이 완전 똑같진 않지만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무주택자에게 아파트에 대한 청약 우선권을 부여했다. 이거는 무주택자를 배려하는 정책이죠. 그런데 의도하지 않은 효과, 주택을 구입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전세를 살면서 자발적 무주택자가 됐습니다. 이 주택 구입할 여력 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 아닌데 이들이 자발적 무주택자가 돼서 청약 우선권을 막 따갔네? 파생적 외부 효과가 되겠죠. 아이고, 파생적 외부 효과. 파생적 외부 효과는 원래부터 이렇게 사례 문제로 많이 나왔고 기출문제집에도 사례 문제 있고 심지어 둘 다 부동산 정책이네. 이 파생적 외부 효과는 부동산에서 정말 이런 사례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올해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 난리 났죠. 계속 지금 정책이 20 몇 번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도하지 않은 효과 때문이죠. 자, 3번 보시면 현행 법령상 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 제도, 이걸 좀 응용력이 필요한 문제로 제가 분류하긴 했어요. 좀 생소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외우기 힘든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응용력이 필요한 걸 넣긴 했는데, 일단 4번에 군인과 선거에 취임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법상의 공무원에서 제외된다. 이걸 이제 모르면 말이 안 되고, 이건 아주 중요하죠.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은 직무 성과급제 연봉제가 적용이 되는데,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출문제집에도 있어요. 모두 적용된다 땡. 모두는 땡. 그러니까 원칙은 적용돼요. 근데 모두는 아니에요. 그 예외 다 외우기는 힘든데 예외를 알 수 있는 문제네요. 대통령 경호처 직원 중 별정직 공무원이 예외이다. 그래서 요걸 이제 몰랐을 가능성은 높죠.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예외까지 어떻게 다 뒤져서 외웁니까? 근데 어쨌든 이 부분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칙은 맞다.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급여. 이거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문제로 여태까지 계속 활용을 했다면 외우고 있어야 되겠지만, 뭐 이런 거 이제 문제로 내는 건 못 받고, 그냥 이런 종류가 있는갑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 이거 어떻게 이걸 다 외우고 있겠습니까?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것들을. 그래서 지금 이건 잘 모르고, 이 부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앞부분을 알아야죠. 호봉간 승급은 1년마다. 근데 뒷부분, 봉급표를 직종별로 하나 안 하나? 이 부분, 현실적으로 다 외우기 힘든 상태에서 요거는 생소한 문제가 아니고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약간의 응용이면 여기를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직종별. 직종은 직무 종류별이죠. 직무 종류별로 봉급이 안 갈릴 리가 없죠. 그리고 또 기출문제도 있어요. 보시면 우리나라 보수결정 원칙으로서 조문 그대로 낸 문제가 있죠. 보수결정 원칙을 고르시오.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를 따집니다. 그리고 계급별, 직위별, 우리나라 뭐 계급제, 직위불제 섞었었는데 직위별로도 따져요. 직위가 직무의 종류 아닙니까? 직종, 뭐 직무별, 직위별, 직종별 이거 섞어 쓸 수 있는 단어죠? 요 정도의 응용이면 여기 골라낼 수 있고요. 뭐 여러분들 뭐 공무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급별로 보수 다르고 그다음에 하는 일에 따라서 당연히 보수가 다르다는 거. 요거는 사실 이 기출문제를 안 봤어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시험이라는 그 압박감 속에서 이제 골라내셨느냐 아니면은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못 골라냈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2번, 3번에 현실적으로 외우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우리나라 특별에게 자, 이거 매번 나오던 거죠? 특별에게는 한정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적용된다는 말은 한정성의 원칙이 예외가 아니다. 이용과 전용은 한정성의 원칙 예외죠. 얘네와 달리 한정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요거 이제 매번 나오는 거고, 자, 나머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자, 기출문제랑 바로 비교를 해보시면, 특별에게는 어떤 원칙이 위배되는가? 우리 단, 추, 특기, 통, 목수, 특기 다 두 문자로 외우고 있고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 아니다. 위배되느냐? 한정성의 원칙이 위배되느냐? 아니다. 이런 거 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죠. 전통제사 원칙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예외도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 5번이 또 약간의 응용이 필요한 문제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변별력을 주는 문제. 근데 요거는 정답을 바로 고르긴 힘든데 기출문제에 있는 걸로 소거하면 다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생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출문제에 다 소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진실험 설계에 해당되는 거 2번이 진실험이라는 걸 몰랐다 하더라도 2번이 진실험이다. 이거는 알기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거 좀 더 설명드릴게요. 어렵더라도 잘 보세요. 단절적 시계열 비동질적 통제집단 이거 기억하세요. 단절적 시계열 비동질적 통제집단 기출문제집에서 준실험 설계 방법으로서 4가지를 배웠습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긴 한데 제가 4개를 다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거 너무너무 어렵고 행정학의 범위를 넘어가요. 조사 방법론으로서 논문 쓸 때나 필요한 거라서 행정학의 범위를 지나치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예외적인 어려운 문제고 4가지를 다 구분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자, 제가 이제 기출문제집에 그 문제에서 챙겨야 될 것들 좀 난해한 부분 처리하는 요령들 다 팁으로 넣어 놓죠. 이 문제에서 언급되고 있는 연구 방법들은 전부 준실험 설계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름과 키워드만 매칭하자. 이거 다 이해 못합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하나당 몇 시간을 배워야 돼요. 몇 시간을 배워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는 혹여 고르는 게 나온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자격 기준은 회귀 불연속 설계이다. 이런 매칭, 키워드 매칭 수준이에요. 혹여 나온다 하더라도 기본서에 매칭하는 그런 표들, 그 표 보면서 키워드만 매칭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다? 여기 있는 건 준실험이다. 이걸 챙겨두라고. 제가 팁에다가 다 적어놨죠. 자, 기억했죠? 단절적 시계열, 비동질적 통제집단, 단절적 시계열, 비동질적 통제집단, 준실험이다. 됐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에서는 단일 집단, 사전사후 측정 설계는 진실험 땡! 진실험 땡!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건 지방직 7급에 나왔던 겁니다. 단일 집단, 사전사후 측정, 진실험 땡! 진실험 땡! 진실험 땡! 진실험 땡! 진실험 땡! 그럼 3개 다 지웠네요. 정답 2번 남죠? 자, 통제집단 사전사후 측정 설계가 뭔지 몰랐다 하더라도 이렇게 풀 수 있어야 하는 문제. 기출문제집에 다 있었던 문제. 이런 식으로 바로 정답을 골라내기 힘들면 소거해서 푼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응용이에요. 엄청난 창의적인 응용이 아닙니다. 자, 통제집단 사전사후 측정 설계 궁금하실 테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인데, 자, 일단 단일 집단은 통제 집단이 없기 때문에 단일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비실험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험 집단은 당연히 있어요. 실험 집단이 없는 실험은 없어요. 통제 집단이 있냐 없냐지. 통제 집단이 없을 때 단일 집단이라고 하고, 실험 집단은 너무나 당연히 있으니까 원래는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사전사후 측정 설계인데 실험 집단이라는 단어를 생략했을 뿐이에요. 실험 집단은 당연히 있으니까. 그래서 통제 집단, 사전사후 측정 설계라고 합니다. 이건 실험 집단도 있고 통제 집단도 있고 생략된 것은 무작위 배정하는 방식이에요. 자, 진실험이 무작위 배정이죠? 무작위 배정은 배웠잖아요.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사전사후 측정 설계는 둘 다 무작위 배정으로 배정하여 동질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근데 몰랐을 가능성이 높죠. 몰랐을 가능성이 높죠. 무작위 배정을 배우는데 통제 집단, 사전사후 측정 설계까지는 자세히 배우진 않으니까 워낙 이제 행정학 범위를 넘어가는 내용이라서 강약 조절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 하나 언급됐다라고 해서 이거 몰라도 풀 수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다 파고들면은 시간 날라가고 다음에는 어차피 안 나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쌍둥이 모의고사에도 여기 지방직 7급, 17년도 지방직 7급이니까 당연히 변형 문제가 있겠죠. 요 문제의 변형 문제입니다. 참고로 17년도 지방직 7급 8번 변형이 6회겠네. 6회 8번 이렇게 다 기출문제 모의고사 같이 일일이 비교하면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0문제가 다 일일이 다 변형되어 있는 게 쌍둥이 모의고사예요. 이 문제 변형한 거 비동질적 통제집단 설계, 비동질적 통제집단 설계는 준실험이다. 이런 것도 있고 왼쪽에 있는 기출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6번, 자, 권력관계 모형. 이거는 쉽게 푸셨죠. 자, 조합주의랑 다원주의를 비교했는데 2번 보시면 다원주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개발도상 국가에서 경제개발 과정에서의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 아니, 다원주의인데 이익집단을 통제한다니. 다원주의는 이익집단들의 권력이 분산된 겁니다. 이익집단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경쟁하고 그 조정 타협된 결과가 정부로 올라오면 정부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 이익 집단들의 권력이 있어요. 근데 통제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조합주의의 배경인데 조합주의라는 것을 딱 명시적으로 떠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원주의 아닌 것은 확실하죠. 조합주의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경제개발 과정에서 이익 집단들을 좀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합주의 하면 딱 두 가지로 정리했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적극적 역할을 통해 이익 집단 간 협력을 창출한다. 그러니까 이익 집단들이 맨날 경쟁만 하니까 너무 소모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주도하여 협력을 창출할 수 있다. 이게 조합주의. 그다음에 국가 사회조합주의는 각각 주도 집단이 어디냐 그것만 챙기시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조합을 주도하는 게 국가이면 국가조합주의. 국가의 민간에 대한 통제력이 높은 방식. 사회조합주의는 사회에서 조합을 주도합니다. 이거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고 이익 집단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뭐 국가, 사회, 이거 어디서 주도하느냐 이거 가지고 구분하면 되고 안 중요하고. 다원주의는 이익 집단 간의 영향력 차이를 인정하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균형, 이게 중요하죠. 전반적으로 균형이니까 특정 집단이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뭐, 이 4개 중에서 사실 시험에 제일 중요한 문장은 4번입니다. 4번 가지고 잘 내고요. 2번 골라내는 거 어렵지 않고, 기출문제랑 비교해보시면, 엘리트주의에서 틀리게 나왔던 문장, 다원주의 문장인데요. 다양한 이익집단 간 균형과 조절, 이익집단 쪽의 조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원주의적 민주국가를 배경으로 합니다. 각종 이익집단은 정책 과정에 동등한 정도의 접근 기회를 가집니다. 통제받는 게 아니에요. 이 외에도 다원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쉽게 풀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7번에서 아주 어이없는 문제가 좀 출제가 됐죠. 하위정부 모형이랑 철의 삼각은 같은 말이죠. 우리 정책 네트워크 3가지 모형에서 이름 2개 배우잖아요. 하도 섞었으니까. 하위정부 모형은 철의 삼각, 하위정부 모형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철의 삼각. 자, 철의 삼각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참여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은 미국에서 다원화되면서 이슈 네트워크입니다. 해클로가 지적한 그 하위정부 모형의 적실성을 비판하면서 이슈 네트워크 제시한 거 정답 2번이 되겠고, 자, 철의 삼각 같은 경우에는 이익집단, 관련 관료조직, 의회위원회가 결합됐다라고 해서 삼각형 3마리, 3마리가 굳건한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해서 철의 삼각이죠. 이들이 정책 결정을 다 주도합니다. 자, 요거 뭐 몰랐을 리가 없죠? 뭐 기출문제 아예 그냥 명시적으로 철의 삼각은 하위정부와 같은 뜻으로 이렇게 오른선지로 출제되어 있고, 여기에도 그 3마리 상임위원회, 행정부처, 이익집단 다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슈 네트워크가 하위정부나 철의 삼각을 비판하기 위해서 같은 거니까 하위정부나 철의 삼각을 비판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다원화됨에 따라 하위정부식 정책 결정이 어려워졌다라고 주장하면서 제시된 게 이슈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이 정답은 이슈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3번, 4번 이것도 중요하니까 참고해보시면 정책 공동체 혹은 정책 커뮤니티는 하위정부보다는 참여자가 넓죠. 하위정부는 가장 참여자가 적죠. 3마리. 근데 정책 커뮤니티는 그래도 목표를 공유하는 전문가 집단 괜찮습니다. 뭐 전문가 집단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를 공유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정책 공동체죠. 그래서 전문가 집단도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하위정부 모형 외에, 그 참여자 외에 더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슈 네트워크는 참여자가 가장 다양합니다. 이슈 네트워크는 뭐 목표를 공유한다, 뭐 협력이 가능하다, 그런 참여자가 아니라 다 자기 이익만 주장하면서 등장합니다. 자기 이익만 주장하면서 경쟁하게 되니까 경계가 불분명하고 참여자들의 진입과 퇴장이 쉬워요. 그냥 아무나 오는 거야, 아무나. 경계가 가장 미약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쌍둥이 모의고사에도 해클로는 미국에서 다원주의와 경향에 따라 하위정부 모형의 설명력이 저하됐다 라고 하면서 이슈 네트워크가 제기됐다, 이런 배경도 있고요. 자, 원래 기출문제 15년도 지방 7급 문제에도 뭐 해클로에 관련된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됐고, 8번이 이제 생소한 문제로 분류된 것인데, 자, 여기도 생소한 문제를 하더라도 대부분은 기출문제로 소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출문제집에 요건 있습니다.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다. 현행범은 바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직장 이탈 금지를 적용받지 않고 그냥 바로 구속 가능하다. 이건 기출문제집에 있고, 어쨌든 기출문제집에 있는 걸로 소거하면 정답률 50% 상태입니다. 50%.
여기서 1번, 4번은 당연히 기본서에는 있죠. 기본서에 있는 거 다 하면은 4번 지우고 1번 풀 수 있는데, 자, 기본서에 있는 거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하나도 안 빠뜨리도록 모든 걸 정독하겠다. 그럼 점수가 떨어져요. 점수가 떨어져요. 왜냐? 기출문제에 있는 것만 제대로 파악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다른 과목도 해야 되거든요. 뭐 행정학이 올랐다 쳐. 다른 과목 떨어져요. 뭐 행정학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지 모른 채 샅샅이 뒤져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외우겠다. 그러면 이제 맞출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 맞추고 점수 떨어집니다. 점수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틀려주는 거예요. 왜? 이걸 틀려야 90점을 맞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기본서에 있지만 뭐 현실적으로 이걸 다 외우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진짜 내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 더 이상 헷갈리지도 않고 다른 과목도 실력이 다 만들어졌어. 그래서 난 정말 할 게 없어서 이 부분 궁금해서 기본서를 찾아봤는데 대통령 허가 받아서 외국 정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이거 기본서에 있었어. 이런 분들이야 뭐 할 말이 없지. 이런 분들은 당연히 합격하는 것이고 다른 과목도 다 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행정학에서 다른 과목까지 고려해서 평균 점수, 합격 점수가 나오게끔 공부하려면 뭐 이런 거 뭐 틀릴 수도 있는 거죠. 또 틀려줘야 90점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틀렸다라고 해서 전혀 가슴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 참고해 둔다. 자, 그리고 증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안 되고 뭐 직무랑 관계가 있든 없든 다 안 됩니다. 이렇게 그냥 결론만 외워준다. 오케이. 네, 9번 보시면 추가 경정 예산 이런 건 또 틀리면 안 되고 이런 거 이제 기출문제집에 그대로 있으니까. 자, 일단 2번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편성하는 건 준예산. 아예 범주가 다르죠. 그 다음에 추가 경정 예산은 국회 사전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사전 의결의 원칙 예외 아니죠.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습니다. 3, 4번 뭡니까? 우리 전중법으로 외운 거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사유 경기 침체 등과 같은 대내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편성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법령에 따라 지출이 필요한 경우 확정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사유죠. 전은 전쟁 등 대규모 자연재해, 전중법 중에서 중법 이거 둘 다 되는 거예요. 여기 된다라고 해도 된다. 여기 맞고 정답은 3번이고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사유는 제가 한 문제 통으로 연습할 수 있게끔 여기 어디 갔니? 중, 법 다 연습할 수 있게끔 문제를 넣어놨죠.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사유. 자,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그리고 이걸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대내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되는 지출이 발생할 경우 이럴 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문제 뭐 이거 지우면은 1번 틀린 선지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10번 가보시면 이 문제에서 니은은 좀 특이해요. 뭐 니은은 몰랐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기억, 디귿 맨날 시험에 나왔던 거 이거 골라내면 답 1번 나오죠. 자, 기억에서 성적 분포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 분포상 오류 방지. 자, 과도하게 집중, 분포상 오류죠? 이걸 방지하는 거. 그걸 위해 등급별로 비율을 정하여 자, 뭐 A 비율 몇 퍼센트, B 몇 퍼센트, C 몇 퍼센트, D 몇 퍼센트 비율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쏠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제 배분법이죠. 등급별로 비율을 정한다. 강제 배분. 강제 선택은 체크리스트법 쓸 때 모든 항목에 선택해야 되는 게 강제 선택이고 강제 배분은 다르죠. 자, 또 기억, 기출문제에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것들이에요. 이게 맨날 나옵니다. 맨날. 그 다음에 디귿. 과업 분야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인 과업 수행 행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에 대해 등급으로 구분하고 점수를 매긴다. 직무 분석을 통해 그 직무에서 가장 잘한 거, 못한 거, 등급화, 점수와 직무 분석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죠. 행태 기준 척도법. 행태 관찰은 여기다가 뭐가 들어야 됩니까? 빈도수가 나와야죠. 빈도수를 계속 관찰함으로써 빈도수까지도 적는다. 오케이. 그냥 기준, 점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빈도수. 자, 기출문제들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아이고 몇 번이나 나왔어 이거. 최근만 따져도 서울시 구급 16년도, 19년도, 국가직 구급 19년도 거의 다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제가 합쳐놓은 겁니다. 성적 분포 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그다음에 성적 분포가 과도하게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 배분법이 되겠죠. 거의 똑같은 문제 어디 갔니? 잘못 눌렀네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도 또 표현 보세요. 요 표현, 두 표현 뭐 똑같잖아요. 똑같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건너온 김에 요 표현 참고해 보세요. 행태 기준척도법도 기출문제 가장 이상적인 과업 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를 등급으로 구분하고 점수화한다. 자, 이 두 가지 표현이 기출문제 2번 지방 7급에 있었던 표현 똑같은 표현이 있고요. 거기다가 직무 분석 보너스로 챙겨주시고요. 직무 분석으로 이런 기준을 마련하는 거죠. 요거 봤다면은 아주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니은은 뭡니까? 니은 못 봤어도 상관없어요. 몰랐어도 상관없어요. 뭐 이런 별의별 평정 방법이 있는데 그걸 다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매번 나오는 것만 잘 챙겨도 1번 고르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니은 그렇다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시간당 수행한 공무원의 업무량, 시간 대비 산출, 투입 대비 산출, 투입 대비 산출, 산출 기록법이래요. 투입 대비 산출. 자, 뒷부분도 같은 말입니다. 시간당 업무량이나 일정한 업무량을 달성하는 데 소요된 시간이나 그 말이 그 말이죠. 시간당 업무량. 그래서 산출 기록법. 자, 쌍둥이 모의고사에도 강제배분법은 있었네요. 미리 정해진 점수 분포 비율이 있기 때문에 관대화, 집중화, 엄격화 이런 게 분포상 오르죠. 이걸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지방의 7급 12년도 11번 문제 변형 문제로 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서 경쟁가설. 자, 경쟁가설이라는 용어 때문에 괜히 헷갈리신 분들 없죠. 자, 내적 타당성 위협 요인이 경쟁가설 제3변수죠. 근데 그 중에서 경쟁가설의 종류, 제3변수의 종류에 따라서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들이 갈립니다. 자, 이거 선생님 또 사례로 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 제가 무슨 말 할지 알죠? 자, 일단은 이거 볼까요? 폐수 정화 시설을 설치하는 게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효과는 오염 정도가 떨어지느냐. 자, 폐수 정화 시설 정책을 했더니 오염도가 떨어진다. 이 인과관계를 왜곡하는 게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인데 여기서는 이 사이에 불경기가 극심하여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어. 폐수가 덜하겠죠? 오염 수준 측정 직전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왔어. 비가 오면은 오염물질이 좀 내려가니까 오염물질이 낮게 나오겠죠? 뭐가 낀 겁니까? 이 정책과 효과 사이에 우연한 사건이 낀 거죠. 우연한 사건이 끼면 역사 요인이라고 하죠. 역사 요인. 자, 사례 문제라 어려웠다고요? 역사 요인도 매번 사례로 나왔던 거예요. 자, 기출문제집에 있던 거. 혼잡 통행료 제도. 이게 정책이죠? 이게 교통 흐름을 개선할 것인가. 이게 효과가 되겠죠. 혼잡 통행료 제도를 했는데 교통 흐름도를 측정하려고 했으나 그 사이에 유류 가격이 급등, 기름값이 급등한 거예요. 그러면 혼잡 통행료 제도 때문에 교통 흐름도가 개선된 거예요? 아니면은 유류 가격이 급등해서 사람들이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차를 덜 끌고 나와서 교통 흐름도가 개선된 겁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우연한 사건이 끼면 역사 요인이다. 역시 또 사례 문제. 여기도 나오고 올해도 또 나오고. 사례 문제로 나오는 부분은 사례만 조금 바꿀 뿐, 계속 사례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기출문제집에 그대로 있었고. 그 다음에 12번. 자, 부패의 원인에 대한 접근 방법. 도덕적, 사회문화적, 그 다음에 법제도적, 시장교환적, 체제론적. 5가지 구분하는 거 우리 연습 많이 했죠. 자, 도덕적 접근은 개인의 도덕이 문제다. 바로 1번 고를 수 있는 거. 개인의 윤리의식과 자질로 인해 발생한다. 그 다음에 2번. 제도, 사회문화적 환경, 죄송합니다. 이게 다 봐야 되네. 개인, 여기도 선생님 개인 있는데요. 여기는 근데 제도, 사회문화적 환경,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건 체제론적. 3번, 규제, 법 규정, 그 다음에 법령, 통제장치, 제도가 문제죠? 제도적 접근. 4번, 법규나 규범보다는 관습과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 사회문화적 접근.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구분하는 거 잘 나오죠. 자, 기존 기출문제 너무나 똑같습니다. 선지들 거의 똑같고요. 여기서는 체제론을 골라보세요. 체제론.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개인의 성격 및 독특한 습성, 윤리 문제를 공무원 부패 원인으로 접근한다. 이게 도덕적 접근 다 있고요. 이게 이제 제도의 문제네요. 제도적 접근, 경험적 습성, 관습, 사회문화적 접근 계속 반복되던 문제 패턴. 13번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서 우리 파이너가 제도적 책임성, 이런 인위적인 제도, 외부에서 기준을 정해주고 지키도록 하는 거 좋아했었고,
프리드리히가 자율적인 책임성,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거 좋아했었다. 여기는 학자 이름 나오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기출문제집에도 학자 이름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죠. 나오니까 제가 넣어놨겠죠. 자, 전문가로서 관료의 기능적 책임, 전문가로서 스스로, 당연히 스스로 전문성을 발휘해야 돼. 프리드리히 자율적 책임성. 그 다음에 외제적 책임, 외부에서 기준을 정해주고, 뭐 여기 민주적이 따라 붙은 이유는 뭐냐면 국민들이 원하는 걸 외부에서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기준을 정해주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한다. 제도적 책임성은 파이너. 자, 요거부터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파이너는 제도화된 외부적 힘에 의한 통제를 강조합니다. 프리드리히는 공무원들의 직업윤리나 전문 기술적 과학적 기준에 따라야 할 기능적 책임, 전문가로서 기능적 책임 앞에 표현 있었죠. 외부 전문가로서 기능적 책임, 여기 외부 전문가로서 기능적 책임, 짝이 바뀌어 있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옴부즈만 제도를 의회형과 행정부형으로 나눕니다. 근데 대부분 의회형인데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을 평가받는데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소속이죠. 국무총리 소속 행정부형입니다.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겠죠? 됐고, 이것도 보는 김에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나라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내부통제다. 내부통제. 이런 문제 잘 나오죠. 다 대비했던 거. 그 다음에 정답 부분은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를 구분할 경우 윤리적 책임의식이 내부통제냐, 전자 내부통제냐. 윤리적 책임의식은 당연히 공무원에 대한 그 윤리적 책임의식이겠죠? 공무원은 행정부 내부에 있죠. 3번 당연히 내부통제 맞습니다. 됐고, 그 다음 14번. 요거는 이제 응용문제로 넣을까 말까 하다가 뭐 개인적으로 요것도 응용문제처럼 느껴지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대리인이론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해를 잘하고 있고 잘 풀기 때문에 대부분은 풀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응용문제를 빼긴 했어요. 자, 대리인이론에서 주인-대리인 관계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 이게 문제가 주인-대리인 이론을 그냥 물어보면 잘하는데 요게 좀 거슬렸을 수 있습니다.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 근데 별게 아니라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문제점, 효율성 제약,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문제점 그냥 물어본 겁니다. 뭐다?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합리성이 제약될 수 있어요. 주인-대리인 이론은 모두가 합리적이다. 합리적 인간이라고 가정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그 다음에 정보 비대칭, 정보 불균형 때문에 주인-대리인 문제가 심화되죠. 그 다음에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 때문에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하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워서 4번 했을 수 있었을 겁니다. 또 4번이 또 어려운 것이나 그렇지도 않아요. 자, 대리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다수의 잠재적 대리인이 존재한다. 대리인 입장에서 나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리인들이 많아요. 내가 까딱하고 일 잘못했다가 내 사익을 추구했다가 금방 잘립니다. 다른 사람으로 교체됩니다. 나를 대체할 수 있는 대리인이 많은 경우에는 기존 대리인이 열심히 해야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효율성을 늘려주는 거죠. 늘려주는 거. 제약이 아니라 대리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어렵지 않게 골라낼 수 있었을 것이고, 기출문제랑 비교해 보시면 1번 행위자들이 이기적인 존재임을 전제하는데 5번 이기적 인간 모형에 대한 전제가 항상 적절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합리성의 제약이 있죠. 위임자와 대리인 간의 정보 불규정,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대리인을 움직이는 유인에 대해 연구하는데 유인 중에 하나가 뭐 성과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대리인들 이런 거 언급될 수 있겠죠. 자, 대리인 이론은 여러분들 잘하니까 이 정도면, 이 문제 정도는 충분히 비교하면서 지웠을 겁니다. 15번 조직 유형. 아이고, 이거 뭐 매번 나오던 패턴 하나 있네. 매트릭스 조직은 수직적 구조, 수평적 구조를 결합했는데 명령 통해 원리에 부합한다 땡, 부합한다 땡. 맨날 나오는 거죠. 오늘 제가 그 이론 강의를 하면서 이 조직 이론 부분 나가고 있는데 오늘 강의했던 부분인데 이거 명령 통일의 원리에 부합한다 땡. 이원적 권한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4번을 먼저 보시면 네트워크 조직.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단이나 조직들 간의 협력적 연계를 통해 구성된 조직이며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다. 이게 네트워크 조직이 중심 조직은 매우 작지만 다른 외부 기관들과 연결하여 활용하는 조직이죠. 그래서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 단위들, 이게 외부 조직들, 외부 조직들을 연결함으로써 연결을 했다가 안 했다가 뭐 조절했다가 그러면서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 데프트에 의하면 가장 유기적인 구조 예시가 되겠죠.
매트릭스, 네트워크 조직, 데프트의 구조. 그 다음에 2번 태스크포스 프로젝트 팀. 이건 아직까지는 수평적 조정 기제이다. 요 정도로만 틀린 선지로 나왔어요. 뭐 옳은 선지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지만 거의 뭐 틀린 선지로는 수평적 조정. 그러니까 틀린 선지로 수직적이 땡이고 얘네들은 수평적 조정이다. 오케이. 근데 이 두 개는 이름을 바꿔서도 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옳은 선지로 나온 김에 좀 연습을 하면 태스크포스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돼요. 그러니까 부서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태스크포스죠. 부서 간 이해관계가 조정되면 해체됩니다. 프로젝트 팀은 이것도 언젠가는 해체되긴 하겠죠. 하지만 새로운 프로젝트가 최우선이에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달성될 때까지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태스크포스에 비해 훨씬 장기간 동안 강력하게 협동을 합니다. 프로젝트, 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하고요.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태스크포스는 부서별 대표가 부서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끝난다. 프로젝트 팀은 프로젝트를 위한 전문가를 뽑아서 프로젝트 성공할 때까지 계속 강력하게 협동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매트릭 조직 틀린 선지와 관련된 거 하나 볼까요? 매트릭 조직은 수직, 수평 조직이 결합되어 있는데 명령 통일의 원리에 위반된다. 책임과 권한의 한계가 그 점에서 명확하지 않죠. 거의 똑같네. 그리고 쌍둥이 모의고사에도 매트릭스 구조는 일원화된 권한체계 땡, 이원화된 권한체계. 기능 구조에서도 명령을 받고 수평 구조에서도 사업 구조에서도 명령을 받죠. 이원적인 권한체계. 그래서 두 명의 상관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명령 통일의 원리에 위반하게 되죠. 자, 16번. 얘도 틀렸어도 괜찮습니다. 자, 8번, 16번 틀렸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8번, 16번 틀리고 90점 맞았다. 아주 좋아. 아주 그냥 행정학에서 딸 점수 다 땄습니다. 또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행정학도 90점이고 다른 과목도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겠죠. 틀렸어도 전혀 상관없는데 그래도 이거는 어찌 뭐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실력을 키우기 위해 어찌 대처하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일단 1번은 모르면 말이 안 되죠. 조합은 법인이다. 조합은 법인이다. 여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설립한 법인. 이거 모르면 말이 안 되고 이건 지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에 대해서 이 중에서 가장 틀린 거라고 볼 수 있는 걸 골라내시면 되겠는데 세 개를 비교했을 때 가장 틀린 거. 그러니까 소거를 하거나 비교해서 가장 틀린 걸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조합에 대해서 2번, 4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있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일단 2번, 조합은 조합만의 지방의회가 없습니다. 각각 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방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런 제도는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건 외우고 있죠. 설립할 때 지방의 의결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배우는 것인데 그렇다고 규약 변경, 해산, 지방자치법의 모든 법률 내용을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래서 요런 데도 지방의 의결이 필요하다. 요거는 몰랐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설립에 이런 게 있고 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 다음에 4번.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도감독, 조합 같은 경우에는 설립이나 지도감독 등 이 위에서 통제받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자, 지금처럼 시군 자치구가 여러 개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그러니까 다른 시도 내의 시군구가 조합을 만드는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요. 혹은 시도끼리 만드는 경우에도 행안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요. 그런데 같은 시도 안에서 시군구는 그 시도지사의 통제를 받아요. 설립할 때도 그렇고 지도감독 받을 때도 그렇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맞아요. 일단 이거는 맞습니다. 이게 지도감독을 정확히 외우진 않았다 하더라도 설립할 때 이런 게 있잖아요. 이 구조를 알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건 이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지도감독이지만 이거는 맞았다라고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본 적이 있고 이거는 이제 그래도 둘 다 어쨌든 본 적이 있는데 해산, 재산의 처분 이걸 이제 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4번 같은 조건 없이 행안부 장관의 승인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자, 만약에 여기 지방의 의결이 들어갔으면 더 헷갈렸을 텐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은 이런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도지사의 승인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조건 없이 무조건 행안부 장관의 승인 이게 틀렸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물론 시험 시간 동안 너무 시간도 부족하고 압박도 받는 상황에서 이렇게 3번을 골라낸다 이건 너무 대단한 수험생이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어찌어찌 모르면 모르는 대로 정답을 찾아가는 요령. 이번 기회에 한번 접해보는 겁니다. 물론 이거 바로 나오는 거 아니겠죠. 접해보고 또 모의고사를 통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해봐야 점점 자기 있게 되겠죠. 자, 이런 거 뭐 강의 한번 듣는다고 다 기억에 남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해설지에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이건 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되게 길게 해설지에 팁으로 다 넣어놨습니다. 자, 기출문제집에도 다 팁이 적혀있고 이게 우리 해설지에 다 적혀있어요. 17번 포스트 모더니티. 이거 너무 쉬우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과학적 합리성이라니 땡. 도덕적 타자성, 상상, 탈영역화, 해체 네 가지 개념을 강조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티. 자, 포스트 모더니티에서 이성, 합리성, 과학 추구한다 다 땡이죠. 이제 쉬우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다 땡. 포스트 모더니즘 과학주의다 땡. 자, 기출에 강조하게 있었던 것들. 그 다음에 18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것도 뭐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지겹죠. 기출문제집에서 너무 많이 받고 강의 시간에도 제가 피 터지게 말했던 거 너무 지겹습니다. 자, 예결위가 금액을 증가시킬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하죠.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럼 맨날 이런 낚시를 해.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거니까 이 삭감한 거는 그냥 다시 살려도 되지 않겠니? 다 필요 없고 삭감한 거든 뭐든지 간에 증액하거나 혹은 세비목 설치 시에는 소관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거 지겨워. 이거 그만 좀 되지 이거. 2번 예결위는 소관상임위원회 동의 없이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틀렸죠. 낚시도 똑같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거니까 괜찮지 않겠니? 낚시도 똑같아. 그 다음에 예결위 상임위 버전으로 나오기도 하고 국회 정부 버전으로 나오기도 하죠. 자, 여기는 국회긴 한데 여기는 국회 정부고 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 이게 좀 추상적인 헌법 규정이라면은 이건 좀 구체화시킨 법률이에요. 취지는 같습니다. 자, 취지 같아요. 구조도 같아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동의 없으면 할 수 없다. 이래야 맞죠. 보너스. 자, 그래서 우리 맨날 연습했잖아요. 예결위 상임위로 나오든 국회 정부로 나오든 그 다음에 예산이든 기금이든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죠. 다 그냥 동의를 받아야 된다. 쌍둥이 모의고사에도 있습니다. 예결위는 여기 상임위원회가 감액한 부분, 낚시도 똑같이 모의고사에서 반영해 놨고 이런 부분이라 하더라도 상임위원회 동의 없이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삭감을 했든 안 했든. 19번 사회적 신제도주의. 요거는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응용 문제가 아니야. 너무 쉽게 기출문제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바로 그냥 2번 골라낼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떤 분들에게는 좀 응용 문제로 느껴질 수 있어서 응용 문제를 넣긴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일단 배태성이 있고 왜 이게 어려워 보이느냐. 동형화 배태성의 개념이야 계속 나왔던 것들인데 동형화를 세 가지로 나눠서 규범적, 강압적, 모방적 조금 더 자세히 있는 문제는 이게 처음이에요. 제가 이제 규범적, 강압적, 모방적 이 동형화의 종류에 대해서는 그냥 이름풀이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간단히 언급해 드렸잖아요. 여태까지는 이게 자세하게 내진 않았었는데 여기는 좀 자세하게 내긴 했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구분 못해도 정답은 무조건 2번이에요. 왜냐? 경쟁력 있는 조직 형태나 조직 관리 기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건 그냥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잖아요. 사회학적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사회 문화에 적합한 선택, 정당성에 따른 선택. 자, 목표를 극대화시키고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냥 사회에 따른 선택이에요. 사회가 요구하는 거, 남들이 다 하는 거, 남들이 정당하게 여기는 거, 당연시 여기는 거. 이게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니까 이거 몰랐다 하더라도 아주 쉽게 2번은 무조건 틀렸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의미를 알아볼게요. 배태성이란 뭐죠? 배태성이란 조직도 사회문화적 환경을 배태, 잉태하고 있다, 내포하고 있다. 그 말은 조직 내부에서도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선택이 나타난다. 그래서 개인의 행위는 고립된 상태에서, 이 말이 사회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이게 배태성이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배태성이 어긋나죠.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규범적 동형화. 이건 규범적 동형화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고, 일단 동형화 먼저 설명드리면 제도들이 닮아가는 것들이죠. 근데 규범적은 뭡니까? 다른 데서 너무 당연시 여기고 있어.
저게 바람직한 건가 보다 이러면서 받아들이는 게 규범적 동영화. 강압적 동영화는 외부에서 자꾸 받아들이래. 자꾸 강압을 해. 알았어, 할게. 강압적 동영화. 정부의 규제 정책에 따라 민간이 뭘 도입했다. 정부가 강압하니까 민간들이 도입했다. 모방적. 이름 풀이하면 되죠. 규범적, 강압적, 모방적 다 이름 풀이하면 됩니다. 다른 걸 따라해서 동영화가 됐다. 따라했다. 선진국의 제도를 따라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우리 기출문제들 보시면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적 동영화를 강조하는데 개인들 간의 선택적 균형,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 아니죠. 여기도 마찬가지 합리적 선택 친제도주의가 합리적 선택이에요. 사회학적은 합리적 선택이 아닙니다. 개인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조직의 배태성, 조직의 배태성의 특징은 구성원들이 정당성보다는 경제적 이익 땡이고요. 자,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정당한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두 문제 힌트 삼아서 충분히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처음 나온 개념이 있어서 그래도 약간의 응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 겉모습 때문에 그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겉모습으로 치면은 이거는 행정학 범위를 넘어가는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행정학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겉모습으로는. 근데 이건 제가 응용 문제 안 넣었어요. 응용 문제 3개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뭐 이것도 뭐 넣으려면 넣을 수 있겠지만 저는 안 넣었어요. 왜? 이거는 처음에 저도 이거 읽으면서 1번, 2번까지 볼 때는 이거 행정학 범위를 지나치게 넘어갔는데 이건 좀 심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3번에서 그냥 국고보조금 내용이네. 3번 끝. 이런 문제네. 그래서 이거는 전혀 응용이 필요 없습니다. 1, 2, 4번은 찢어버리면 돼요. 행정학 범위를 한참 넘어가요. 자, 이거 제가 각각 계산을 해줄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몇십 분 걸려, 몇십 분. 그냥 하지 말고 어차피 행정학 내용은 또 안 나옵니다. 뭐만 챙기면 된다. 국고보조금. 이 사례에서 같은 보조금, 국고보조금은 지역 간에 발생하는 외부 효과를 시정하기 위해,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목적을 정해서, 용도를 정해서 내려보내주는 게 국고보조금이잖아요. 지역 간에 서로 영향을 미쳐. 외부 효과가 심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외부 효과를 교정해주기 위해 특정 목적을 가지고 배부해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특정 목적 달성, 이름 그대로 중앙정부가 원하는 것을 지방정부야, 내가 이거 원하는데 네가 좀 해라, 이런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줄 수도 있겠고. 자, 국고보조금 수도 없이 배웠고 연습도 많이 했고 거의 똑같은 문장 기출에 관한 행정학이 있네요. 외부효과 치유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시책 장려, 특정한 목적을 지정해서 중앙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방정부에 내려보내는 재원이다. 열심히 배웠었죠. 거의 똑같은 표현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건 보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축소되겠죠. 중앙정부 필요에 따라 중앙정부 맴대로 다 정해가지고 내려보냅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축소된다. 이거는 겉모습은 이건 뭐 제일 최상상 문제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중 정도밖에 난이도를 줄 수 없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기출문제집에 있는 표현으로 거의 똑같은 표현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바로 골라낼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특히 이제 9급이든 7급이든 행정학은 출제 포인트는 거의 같단 말이에요. 객관식 행정으로 만들 수 있는 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9급, 7급하고 본질적인 출제 포인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7급 같은 경우에는 겉모습을 좀 복잡하게 어렵게 만들어서 9급하고 차별화 두려고 하잖아요. 그 말은 기본적인 출제 포인트 잘 챙기고 7급의 플러스 알파는 뭐가 요구되는 것이다. 플러스 알파, 이제 약간의 여기서 매번 나오던 거에서 약간의 응용력이 필요했던 세 문제. 그다음 이것도 어찌어찌 꾸역꾸역 맞추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이다. 자, 정리가 되죠. 일단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은 빠삭하게 출제 포인트와 결론이 암기되어 있어야 돼요. 회독수가 충분해야 돼요. 그걸 바탕으로 약간의 응용, 거의 속어, 혹은 그걸 바탕으로 응용,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가장 틀린 거, 가장 옳은 거 골라내는 거. 그럼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 그러면 여기 이 안에서 응용이 필요한 것들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충분하면 새로운 문제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완전 똑같이 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겉모습이 달라졌을 때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의고사로 새로운 문제 연습을 해본다. 시간 제고 모의고사에 적용을 해보는 연습. 자, 출제 포인트는 같지만 새로운 형태로 연습해본다. 그래서 마무리로 뭐 쌍둥이 모의고사 같은 거, 기출문제를 변형한 거니까 기출문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마디로 출제 포인트는 같은 것을 새로운 형태로 연습해본다.
그리고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를 풀다 보니까 틀리는 게 생겼어. 구멍이죠. 구멍이 발견되면 틀린 문제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반복하여 마무리한다. 그래서 9급이든 7급이든 매번 똑같이 나오는 것들, 기출에 강한 행정학으로 실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게 됐으면 마무리 단계로 7급만을 위한 플러스 알파는 겉모습이 어려워 보이는 난이도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문제에 적용한 연습을 하고, 구멍을 찾았으면 채운다. 요게 답니다. 이걸 하신 분들이 이번에 90점 맞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당연히 이쪽 완벽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8번, 16번은 중요도 높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챙기라는 것만 챙겼으면 됐고요. 틀렸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 방향이 이제 잡혔을 겁니다. 자, 자기의 점수대에 따라서 제발 선생님 저 뭐 해야 돼요? 결정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 제가 결정하는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자기의 점수대에 따라서 자기가 강의 들은 걸 바탕으로 해서 점수와 제가 비교해 주는 거, 거기서 제가 그 기출문제랑 일일이 비교해 줬는데 자기는 모르고 있어. 그런 부분들을 다 따져가지고 대략적으로 75점 미만이다. 기출에 강한 행정학 회독수 늘려주시고 75에서 90점은 기출에 강한 행정학 회독수 늘리면서 제가 마지막에 정리해준 모의고사에 적용하는 연습, 구멍 채운 연습도 해주시고 90점 이거는 이제 이제 행정학은 끝났죠. 이제 혹시 다른 과목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90점 행정학은 그걸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 점수를 더 올려주시고 행정학 까먹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해 준다. 이렇게 해서 내년 시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조금 아쉬웠다 하더라도 이렇게 냉정하게 분석해서, 자, 처음 얘기로 돌아가죠. 시험이 요구하는 실력이 모자랐다면 아이고 나 어떻게가 아니라 이걸 뭐가 부족한지 파악해서 반복하여 채운다. 이렇게 심플하게 접근하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내년에 합격하게 된다. 요거 명심해 주시고 꼭 자기 실력에 맞는 공부방법 선택해서 흔들리지 말고 실력을 계속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치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내년에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